막스밀리언과 윤석열의 놀라운 평행이론. 막스밀리언이라는 1800년대 멕시코의 황제와 2020년대 한국에 파면된 대통령인 윤석열이 평행이론이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살던 시대가 200년 이상 차이가 나고 지역도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환경적으로는 평행이론이 성립되지 못할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놀랍도록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을 모르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막스밀리언의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무엇이 윤석열과 평행이론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멕시코는 공황 상태였는데 스페인의 식민지로 살다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침공한 것을 계기로 독립움직임을 보이지만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던 미겔 이달고 신부가 정부군에게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후 우여곡절이 많은데 정부군의 이뚜르비데 장군이 독립군으로부터 황제 아구스틴 1세가 되지만 이를 용납할 만무에 곧 쫓겨나는데 스페인계 후손인 크리올과 교회 권력자들은 권력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후아레스라는 걸출한 인물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백인 주인의 도움으로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고 법무장관을 거쳐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러나 멕시코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크리올들이 후아레스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키워가기 시작해 기득권을 위협하는 대통령을 없애버리고 싶어 유럽 왕가인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황제를 수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들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족보를 더듬어 내려가다 막시밀리언 대공을 점찍는데 멕시코란 나라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내놓은 황제 자리에 흔들리는 그를 부추긴 것은 부인인 카를로타였습니다. 첫 번째 평행이론. 막스밀리언과 동일하게 지난 대선 때 궁지에 몰린 국힘의 기득권 세력은 마땅한 대통령 후보가 없자 마침 민주당 정권과 마찰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영입해 후보로 내세우게 되죠. 그리고 요즘 나오는 보도를 참작하면 당시 윤석열에게 국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부추긴 것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당근 김건희였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그러나 아무런 힘도 없는 지금 그가 황제로 나서봤자 멕시코에는 후아레스가 버티고 있고 위에 미국이 버티고 있어 황제 즉위는 물 건너간 것처럼 보였지만 운명은 막시밀리언에게 황제 자리를 주고 싶었나 봅니다. 1861년 후아레스는 스페인 공사를 추방하고 이어서 바티칸 사절단까지 쫓아내지만 별일이 없었는데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자 이제까지는 묵묵부답이었던 유럽 각국은 들끓게 됩니다. 마침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하자 1861년 12월 멕시코에 돈을 빌려주었던 프랑스, 스페인, 영국이 의기투합을 해서 군대를 출범해 멕시코로 쳐들어가는데 프랑스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영국, 프랑스와는 다른 생각으로 멕시코에 군대를 보냈던 것으로 스페인과 영국이 멕시코에서 철군을 하는 상황에서도 의지는 굳건해 멕시코를 점령한 후 군주국가로 만들고자 합니다. 막시밀리언은 그렇게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데 프랑스군은 1863년 6월 멕시코시티를 점령하고 프랑스 주둔군의 감시하에 치러진 멕시코 국민투표는 당연하게 막시밀리언 대공의 황제 취임을 찬성합니다. 두 번째 평행이론. 이 점에서도 비슷한데 사실 윤석열이라는 정치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대선에서 단번에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역사는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는지 여러 가지가 착착 맞아떨어져 그는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나폴레옹 3세와 크리올들이 차려놓은 황제라는 밥상에 앉게 된 막시밀리언이지만 문제는 이 밥상의 가격으로 프랑스군을 계속 주둔시켜 황제 자리를 지켜주는 대신 주둔 비용과 동결 이자 지급을 요구받습니다. 1864년 4월 10일 마침내 막시밀리언은 멕시코 황제 자리를 수락하고 1864년 4월 14일 멕시코를 향해 출발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황제가 된 그는 나름대로 의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멕시코는 크리올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막시밀리언 황제는 이들의 꼭두각시로 살고 싶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제대로 개념을 잡았지만 문제는 당시의 막시밀리언의 처지였습니다. 기득권층의 필요에 따라 수입된 황제가 막시밀리언으로 그런 수입 황제가 실권을 쥐고 있는 크리올들과 반목을 벌여 얻을 게 없었다는 것인데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갔습니다. 개혁 세력들을 끌어안아 진정한 황제가 돼보겠다고 한일이 기존의 보수 세력들까지 뒤흔들어 놓아서 막시밀리언 황제의 입지는 점점 좁아져만 갔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막시밀리언의 정통성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원래 정통성이 없었지만 멕시코에 도착해보니 상황이 더 심각해졌던 것입니다.
북부 지역은 후아레스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명령이 멕시코 전체에 다 전달되지도 않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황제는 현실에서 도피하기 시작해 자신만의 4차원 세계에 빠져들어갑니다. 세 번째 평행이론. 막상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지만 정치 세력이 없었던 그는 국힘 기득권 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반발을 초래하게 됩니다. 기득권층이 원하는 명품 황제의 모습을 찾아가던 막시밀리안 황제가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던 어느 날, 그는 멕시코 황제로서 최소한 내란은 종식시켜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정치를 포기하고 놀고 먹는 백수 황제의 컨셉을 잡았던 막시밀리언이었지만 후아레스에 대한 두려움까지 잊은 건 아니었는데, 근심거리가 점점 더 커져간 것으로 멕시코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움직임이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으로 국외 분위기도 심상찮게 움직이고 있었고, 후아레스는 점점 더 체게바라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국내외를 둘러싼 이런 묘한 기류 앞에서 막시밀리언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 무기를 소지한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범죄자로 간주해 총살을 하겠다는 법을 공표한 것입니다. 반란군을 막아보겠다고 만든 고육지책이었지만 멕시코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는데, 민심 위반은 눈에 보일 정도로 뚜렷해져 국민들의 민심은 이제 완전히 후아레스에게 돌아선 상황이었습니다. 막시밀리언 황제는 얼떨결에 프랑스 황제와 크리올들이 차려놓은 황제라는 밥상에 앉아 밥을 먹었을 뿐인 수입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황제로서의 죽음을 고집하게 됩니다. 1867년 2월 멕시코에 주둔하던 마지막 프랑스군이 멕시코를 떠나기 직전, 그는 마지막 남은 멕시코 정규군을 이끌고 케레타로로 떠나 멕시코가 1810년 독립을 선포했던 장소에서 후아레스에게 붙잡힙니다. 네 번째 평행이론. 국회를 장악한 강력한 야당의 견제와 국힘 내에서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다수 등장하는 상황에서 윤석열은 극우 유튜브 방송에 빠져 그들이 주장하는 계엄령 선포에 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은 자신의 고교 동창인 국방장관의 호언장담을 믿고 아내 김건희의 지원을 받으면서 계엄령을 선포하지만 시대가 바꿔도 너무 바뀌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오스트리아 황제였던 프란츠 요제프 1세는 동생인 막시밀리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비상수단을 쓰는데, 그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왕위 계승권을 복권시켰던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왕위 계승권자인 막시밀리언을 죽이지 말라는 우회적인 제스처였지만 얼떨결에 수입되어 온 황제 때문에 4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한 후아레스의 생각은 달라 막시밀리언을 사형에 처합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정치 비경험자임에도 한 사람은 제국 세력, 다른 한 사람은 보수 세력이란 외부 세력의 지원을 통해 권력에 올랐지만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 지지 기반 축소, 통합 리더십 부족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국민과의 괴리심화, 반대 세력에 대해 융합보다 강경 대응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이들로부터 권력은 외부로부터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은 막시밀리언과 윤석열의 놀라운 평행이론 이야기였는데, 너무 비약이라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